예, 안녕하십니까. 한준택입니다. 오늘 르네의 희망포는 60강이 됩니다. 60강은 동학혁명에서 3.1혁명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의암 손병희 선생이 순국하신 지 10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동학혁명에서 3.1혁명까지에 대한 내용은 손병희 선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병희 선생 자체가 동학혁명의 제3대 접주했었고, 동학을 천도교로 개명을 했던 주인공이 됩니다. 그분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동학혁명과 3.1혁명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임형진 교수님을 모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소개받은 임형진입니다. 저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입니다. 그리고 동학의 뒤를 이은 천도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도교 종합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경기 르네상스 포럼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다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은 동학혁명에서 3.1혁명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의암 손병희입니다. 여러분 아마 의암 손병희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3.1혁명은 의암 손병희에 의해서 주도된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동학혁명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입니다. 동학혁명은 전봉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동학혁명에도 의암 손병희 선생은 중심인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동학혁명의 그 경험이 3.1혁명으로 다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암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동학혁명과 3.1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동학혁명을 얘기하기 전에요. 저는 잠깐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학은 1860년 수은 최재호가 만들어낸 신흥 종교? 근데 종교라기보다는 그 당시는 학이었죠. 동학이니까 흔히들 동학을 얘기하면 동양을 대표하는 학문이다. 서학에 대비되는 동양을 대표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들 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 썼던 그 동록동자에 이제 배울학자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데 그 동록동자는 동방 땅,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문이다라는 뜻으로 수은 최재호가 동학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수은 최재호는 어떤 배경 속에서 동학을 만들었는가? 당시 1860년이니까 19세기 중반이죠. 19세기는 그 정조대왕의 승하가 1800년 아닙니까? 그래서 정조의 죽음 이후가 이제 19세기의 시작인데 안타깝게도 정조대왕의 개혁 정치가 하나도 계승이 안 되고 19세기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그 정조 이전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노론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다시 장악이 돼갖고 그들이 정조가 했던 개혁 정치를 다 무시하고 자신들 위주의 그런 사회로 다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탐관오리들이 들끓고 기득권이 점점 강화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가려움주구를 일삼는 그런 행위들이 이어졌던 게 바로 19세기 아닙니까? 그래서 19세기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세기는 그 탐관오리들도 많았었지만 자연재해가 많았던 해가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해 홍수가 나면은 그 다음에는 흉년 들고 그 다음에는 가물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또 창궐하고 이렇게 아주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그 세계관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었지 않습니까?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 중심적 세계관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게 이 중국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게 1840년 아편 전쟁을 계기로 된 이제 중국이 소위 이제 중국식 개념으로 얘기하면 서양 오랑캐한테 이제 중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서양 오랑캐에게 무너졌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아마 뭐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했는데 북한이 이긴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엄청난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조선시대 그 19세기에 조선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이상의 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영국에게 중국이 아편전쟁에 졌다라는 소식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중심적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갈 데 없는 그런 이제 백성들이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혼란에 빠졌던 시기가 19세기죠. 그 시절에 등장했던 지식인 경주의 양반은 양반이지만 이제 서자라 그 과거를 볼 자격이 없는 그런 이제 서자 출신의 수훈 체제에 의해서 이제 동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수훈 체제호는 그 아버지 그 근암공 채옥이라는 분에 의해서 학문을 그대로 전수받은 그 대표적인 성리학자였어요. 아버지 근암공은 퇴계학, 경상도 쪽이니까 아무래도 퇴계학이 쓸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퇴계학을 그 제대로 계승한 그러나 적장자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평가가 대단했던 학자였고 그 아버지의 학문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이제 수훈 체제호였어요. 근데 수훈 체제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자이다 보니까 과거를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지식인으로서 자기가 배운 지식은 잔뜩 있지만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그는 천상 그 희망이 없다 보니까 주유천하하는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주유천하하면서 만났던 민중들이 그야말로 이제 세계관은 무너지고 오갈 데 없고 가렴주구를 일삼는 탕반우리들에 희생당하고 있는 그래서 백성들이 유랑민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지식인으로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공부를 다시 하죠.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도 다시 하고 수련도 하고 그래서 드디어 1860년에 동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학문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동학을 만들어냈죠. 동학은 말 그대로 이제 개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개벽된 세상은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선천의 시대라고 했던 데가 각자 위심의 시대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그 활동하는 이런 각자 위심의 사회였다면은 이 동학이 등장한 다음 세대, 즉 후천의 시대, 이른바 개벽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후천 개벽의 시대는 동기일체의 시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다가 귀일돼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시대. 그 하나가 뭐 얼마든지 이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인간 중심의 그런 세계일 수도 있고 또 자연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세계일 수도 있고 이른바 이제 대동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동기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 동기일체의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훈 체제호의 그 가르침, 동학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학에 관심을 갖고 입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개벽된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수훈 체제호는 동학을 만들어 놓고 3년 만에 체포가 돼서 참수됩니다. 대구에서. 그러니까 수훈 체제호는 동학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전파할 그 시간을 못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누가 있냐면 이제 바로 여기 이 사람이죠. 여기 여러분 그 사진에 약간 나이 드신 저분이 바로 이제 해월 최시영이죠. 2대 교주죠. 그러니까 수훈 체제로부터 이 도통을 전수받은 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에 의해서 이제 동학이 전파됩니다. 해월은 그 흔한 얘기로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무식군이었다.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전국에 동학을 36년 동안 말하자면 순수한 우리말로다가 도바리를 칩니다. 도바리는 관의 쫓김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바리를 치면서 이 사람이 전국의 동학을 전파하는 거예요. 숨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일자무식군인데 어떻게 동학을 전파했을까?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학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곳에 전파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저 사람은 그 스스로의 행동으로 스스로의 모범적 삶의 모습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동학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신분 이 계급차를 극복하고 또 남녀 그 차별을 금지하고 또 어린이를 또 사랑하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이 나무 또 들 생명 무생명 이걸 다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해월 최시영입니다. 그래서 해월에 의해서 동학이 곳곳에 이제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학혁명은 녹두꽃들의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녹두꽃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을 정도로다가 바로
그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은 이제 그 녹두꽃 드라마의 한 컷인데 이것처럼 이 녹두꽃들이 그야말로 이제 손에 죽창뿐이 없지만 그 죽창을 들고 내가 개벽된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 다음 세상, 내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든 이런 개벽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밑바탕에는 해월 최시영의 동학을 전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동학혁명을 얘기하려면요, 먼저 교조 신혼운동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해월 최시영에 의해서 이제 동학이 전파되다 보니까 동학을 따르는 이른바 그야말로 새로운 성리학이 아닌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는 동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얻고자 했던 것은 동학을 마음대로 이렇게 좀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여기저기 전파도 할 수 있고 주문 수련도 할 수 있고 이걸 원했는데 관에서는 동학은 서학과 똑같다. 왜? 그 당시는 성리학이라는 유일한 그 가치 이외에는 허용이 안 됐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 이외의 것은 다 이제 탄압하는. 그러니까 동학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서학 탄압하듯이 똑같이 탄압을 했어요. 심지어 서학보다 더 심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동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탄압받는 것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교조, 즉 동학을 만든 사람 수훈 최재호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교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교조 신혼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조 신혼 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1871년 경상북도 이제 영덕이죠. 그쪽 지방에 에서 이필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필재는 동학도였어요. 그래서 그가 해월 최시영을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우리 교조에 수훈 최재우의 그 억울한 죽음을 푸는데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해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해월이 그때만 하더라도 숨어 다니면서 이제 동학을 전파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감히 나서서 그런 데라고 상상도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해월은 처음에 거절을 했죠. 안 된다라고 거절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필재가 5번을 찾아와요. 해월을. 해월은 이제 그 당시 일월산이라는 곳에 숨어서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거기를 5번을 찾아와서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해월이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필재의 거사를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필재가 영해에 모여갖고 그때 한 500여 명의 이제 동학도들이 특히 이제 경상도 지역에 퍼져 있었던 동학도들이 모여서 이제 1871년이니까 동학이 만들어진 1860년에서 한 10여 년 지난 뒤죠. 그때 한 5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이 모여갖고 그 영해부를 쳐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제 영해부 자리입니다. 지금 영해부를 쳐들어가서 영해 군수를 죽여요. 이필재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교조 신혼 운동을 선언하면서 거기 이제 이 식량 같은 거를 털어갖고 군민들에게 논아주고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해월 최시영은 이필재가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특히 이제 부사를 죽일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필재가 부사를 딱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엔 발칵 뒤집혔을 거 아니에요. 경상도 지방이. 그래서 경상도에 특히 이제 대구에 있었던 그 주력 부대가 영해를 쳐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영해를 점거해서 이제 교조 신혼 운동을 한다고 그랬지만 이제 영해 부사를 죽이고 이제 하루 만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바람에 그 동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대거 색출이 되죠.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 한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흩어져 버리고 동학을 했던 사람들 샅샅이 흔적을 찾아내서 뭐 귀양 보내고 다 이랬죠. 해월 최시영도 간신히 이제 이때 강원도 쪽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숨어 살면서 10여 년 동안 이른바 이렇게 동학을 전파했던 것이 완전히 이제 뿌리가 뽑히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월 최시영은 더 조심스럽게 강원도로다 들어가서 이제 강원도에서 더 조심스럽게 동학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갖고 충청도 쪽으로다까지 확대가 됐죠. 그래도 충청도 쪽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갖고 야, 그럼 우리 교조 신혼 운동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교조 신혼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주로 참여했던 지역은 이제 충청도 사람들하고 이제 전라도 지방, 호남 지방 사람들이 이제 주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주하고 삼내에서 교조 신혼 운동을 크게 전개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별로 이제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광화문에 가서, 서울에 가서, 한양 가서 거기서 임금님 앞에 직접 상소를 하자라고 하는 이제 광화문 복합 상소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건 이제 1893년,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이죠. 그때 상소문들을 뭐 써갖고 이때 이 선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동학을 하면은 흔히 이제 농민들만 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각성한 지식인들, 선비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복합 상소할 때는 선비들, 양반 유생들이 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한 500여 명의 양반 유생이 광화문에 모여갖고 거기서 이제 상소를 올리고 우리 여기서 이 임금님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맨날 며칠 엎드려서 대기하고 있었죠. 물론 내용은 이제 우리 교조인 수은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동학을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성리학처럼 우리도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고 또 주문 수령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였죠. 근데 이제 이 광화문 복합상소에서 특이한 것은 이제 척의 양창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되면은 1893년 되면은 이미 이제 우리가 일본 세력과 서양 세력들이 서서히 들어와 갖고 각 지역에 있는 경제권에 서서히 이제 침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에서는 이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소위 고종 황제의 민비가 이제 이제 이렇게 막 흥청망청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종 이권을 서양 사람들 또는 일본인들에게 많이 넘겨주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건 안타까운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외 일본을 물리치고 양창이 하자. 일본과 서양을 물리치고 새롭게 의를 일으키자라는 척외 양창이라는 구호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광화문에서 한 500여 명의 선비들이 모여서 복합상소를 올리니까 조정도 발칵 놀랬죠.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직접 대신이 나와서 알았다. 너네들 얘기를 들어줄 테니까 이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너네들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잘 의논해서 너네들의 요청을 들어줄 테니까 물러가라. 라고 하고서 이제 동학도를 해산시켰어요. 근데 이제 해산을 했는데 여전히 지방에서는 탐관오리들이 이제 동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잡아다가 이제 가두고 또 재산도 뺏고 이제 사람들을 막 때리고 이러니까 동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요구했던 것이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운동을 더 합시다. 아주 이때는 그냥 힘을 더 모아갖고 합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충청도 보은 지방에 직결을 합니다. 여기 보은에 바로 이제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이 보은에 있는 장내리라는 곳인데 이 장내리에 한 3만 명의 동학도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장을 보자. 더 이상 이제 이 취해, 그러니까 시민운동 같은 걸 해도 지금보다 치면 이제 시민운동이죠, 취해가. 그런 거 해도 안 들어주고, 상소문을 올려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 우리 이제 여기서 끝장을 보자 하면서 이제 여기 보은에 모여갖고, 이른바 이제 농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우리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이제 농성을 한 거죠. 이 장내리에 이제 한 3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금구, 이 김제 옆에 있는 금구 지방에도 전라도 지방의 호남 지방의 동학도들이 꾸역꾸역 오다가 관이 딱 나서 못 가게 하니까 그럼 우리는 금구에서 따로 하자. 그래서 금구에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에서 보은하고 금구 두 군데에서 이제 취회가 각기 열렸죠. 이때 특히 이제 보은에 있었던 취회는 3만 명의 동학도들이 모여갖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을 여기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월 최시영이 등장을 해갖고 각 주요한 지휘부들에게 이제 대접주의 타이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학에서는 접주, 대접주 그리고 이런 걸 이 계급 말하자면 이제 계급처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주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동학을 하는 가족을 한 20가구에서 한 50가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접주라고 그랬어요. 전봉준이가 이제 대표적인 고부의 접주였죠. 그러니까 전봉준 휘하에는 동학을 하는 집안이 20가구에서 한 50가구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접주들을 20명 이상을 데리고 있는 사람을 대접주라고 불렀어요. 이런 타이틀을 이때 이제 보은에서 해월 최시영이 직접 대접주들을 지명을 하죠. 대접주 그때 지명받은 사람이 기록마다 조금씩은 다르는데 한 40 내지는 한 45개의 대접주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1893년도 되면은
전국에 이제 확산돼 있다는 거예요, 동학이. 뭐 전라도 지방뿐만이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심지어 평안도까지도 이제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이미 동학도들이 쫙 깔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대접주 타이틀을 준 걸 보면 이렇게 지명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부터 이제 동학의 세력이 완벽하게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농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성을 한 달 가까이 하니까 정부에서도 깜짝 놀랄 수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안핵사를 파견해갖고, 알았다, 니네들 말을 들어줄 테니까 제발 돌아가라 하면서 이제 해산을 또 종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월이 그래, 정부가 이번엔 들어줄 테니까 이제 물러나자라고 하면서 이제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 팔고 저 논 팔고 지금 저 소까지 팔고 왔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면서 저 항의도 하고 그랬대는데, 뭐 그래도 해월 최시영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해산 명령을 내리니까 뭐 다 해산할 수뿐이 없었죠. 근데 이제 참 재미난 일화가, 이 보은 장례리에서 한 달 가까이 3만 명이 가까운 사람이 여기 모여 있었다면은 여기 흔적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뭐 진짜 3만 명 모여 있으면 누가 등장을 하겠어요. 지금도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이런 데 가면은 뭐 장사꾼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떡장사, 역장사들이 이제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거 팔라고. 근데 3만 명이나 있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겠다고 덤비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떡장사도 그렇고 역장사도 그렇고 아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자판을 그냥 놓고서 알아서 그럼 돈 내고 가져가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떡값하고 이 돈 들어온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엿값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누가 훔쳐가고 뭐 더 갖고 가고 그러는 것도 없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 3만 명이나 있으면서 한 달을 여기서 생활을 하려면은 먹는 거 진짜 뭐 화장실은 또 한두 개였겠어요? 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장례리에 3만 명이나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물러갔는데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았대요. 그래서 보은 장례리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돈은 쌍놈의 도를 하는데 행실은 양반이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게 말하자면 우리 시민운동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흔적 하나 안 남기고 돌아왔잖아요. 또 촛불혁명 때는 어쨌습니까? 촛불혁명 때도 또 오히려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잖아. 심지어 촛불에 그 촛농 떨어진 것까지도 다 길거리에 촛농까지도 다 긁어갖고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숙한 시민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피가 우리는 동학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시민운동 연구하는 사람들은 장례리 집회를 연구하면 굉장히 우리 지금의 시민운동의 모습과 장례리 집회가 거의 흡사하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장례리와 금구에서 취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조금 들어주는 척 하다가 또 역시 관은 또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학도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 탄압의 절정에 이른 곳이 바로 고부였죠. 고부. 전라북도 지금은 정읍이죠. 옛날에는 고부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전라북도에서 수부 도시가 전주이고 거의 뭐 둘째 셋째 할 정도로 큰 도시가 고부였어요. 왜냐하면 고부는 지금 뭐 정읍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동진강이 흐르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그 넓은 평야가 있어갖고 거기서 아주 뭐 옥토에다가 곡식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풍부해요. 동진강이 흐르고 동진강이 또 이제 이렇게 바다하고 바로 닿아 있다 보니까 농산물과 수산물이 직접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고부에 그 군수를 하러 간다. 고부에 이제 이렇게 뭐 현감이라든가 뭐 군수하러 간다라고 하면 최고 A급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 이제 탐관우리들에게는 고부는 가면 어떻게든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 가려고 이제 그랬다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비쌌을 거 아니에요. 참 우스갯소리로다가 가격을 비싸게 주고 가면 또 그 사람은 또 그거 뽑아야 되잖아. 본전 뽑아야 되잖아. 본전 이상을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부같이 이렇게 풍족한 지방은 오히려 더 살기가 더 힘든 거야. 막 그냥 수탈들을 해가니까 탐관오리들이 와서 그냥 내가 이놈아 여기 돈 얼마 주고 왔는데 이거 뽑아야지 하면서 그냥 뽑아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놈이 바로 이제 조병갑이었어요. 고부군수 조병갑이에요. 조병갑이가 여기 와서 얼마를 들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국민들을 이제 여기 이 고부군 사람들을
착취를 해가는 거예요. 뭐 이래서 빼고 저래서 세금 걷어가고 이래서 핑계대서 걷어가고 저래서 핑계대고 심지어 이제 자기 아버지 이 송독비 세운다고 아니 뭐 고부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송독비 세운다고 고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만석보라고 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동진강이라는 데가 이제 바다하고 겹치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막아야지 그 민물을 농산물에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를 설치한다고. 그 보가 있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보를 하나 옆에다 세우면서 이거를 세워야지만 우리가 더 물을 풍부하게 쓸 수 있으니까 세우자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고부 사람들에게는 강제 동원한 거죠. 다 보 세우라고. 그 흐르는 물길 막고서 말하자면 땡 같은 걸 하나 세운다는 거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세워서 물 새로 생기면은 니네들한테 그냥 쓰게 해줄 테니까 세우자라고 해서 이제 만석보를 세웠어요. 근데 웬걸 만석보 세우고 나더니 또 바로 이제 물 쓸 때마다 이제 수세를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고부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고부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이거는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의견을 고부 군수한테 전달을 했어요. 조병갑이한테. 그랬더니 고부 군수가 어디 쌍꽃띠기 나한테 감히 뭐라고 그런다고 하면서 저놈 저 대표가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마침 전창혁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죠. 전창혁이를 붙잡아다 이제 그 감히 이제 군수한테 뭐라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곤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전창혁이 이 전봉준 아버지가 그때 곤장 맞아서 돌아가셔요. 참 그래도 군수는 아무런 타치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뭐 개판이었던 거죠. 법이 있어야 소용도 하나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봉준 입장에서는 고부군수 조병갑이는 아버지의 원수야. 근데 이제 이렇게 전봉준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 고부의 사람들은 다 이제 조병갑한테 이제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든 이거 동학을 한다고 트집 잡아서 괴롭히고 그러는데 이거 또 이제 우리들 수탈해 가는데 이걸 어떻게든 고쳐야지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동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바로 이제 가운데 사진에 있는 저 집이 이제 송두호 씨의 집이에요. 지금도 저 집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현장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저 사진이 저기서 이제 모여서 그 사발통문이라는 걸 작성해요. 사발통문이 뭐냐면 여러분 저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가운데에 그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죠. 저게 이제 사발 아시죠? 그 밥그릇. 밥그릇을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다 이제 서명을 한 거예요. 전봉준, 송두호 뭐 이렇게 쭉 서명을 한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주모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서명할 때 보면 앞에 뭐 전봉준, 송두호 뭐 이렇게 쭉쭉 섞다 보면은 이거 제일 먼저 제일 1번으로 쓴 놈이 이거 주모자 중에 주모자구나. 요놈부터 잡아들여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모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사발에 엎어놓고 원을 그리고 거기다 뺑들리 이름을 쓴 거예요. 이러면 모두가 다 주모자가 되잖아. 이렇게 20여 명이 여기다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 통문에다가는 그렇게 썼죠. 고부군수 조병갑을 혼내주고 이 나라를 고부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외놈들과 서양 오랑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되겠다. 또 나아가서는 서울에 가서 이 검문세가를 무찌르고 왕도를 다시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동학혁명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죠. 1893년 11월 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건 이렇게 계획만 세워놨지 실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행된 것이 바로 그 이듬해 가보년이죠. 1893년 그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1월 10일 날 사실은 1월 10일보다는 1월 8일이었어요. 1월 8일이 고부의 그 장날이었어요. 고부 이 말목장터라는 곳에 장날이 있었던 때가 1월 8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장날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말목장터라는 데가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정읍에 가면 말목장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거기가 삼거리예요. 삼거리하고 약간 넓어. 지금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정도로 넓지는 않은데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넓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마을이고 거기 이제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 감나무 밑에서 전봉준이가 연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조병갑이 학정에
언제까지 시달리면서 살 것입니까? 들고 일어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감동해갖고, 그래! 우리 조병갑이한테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일어나자.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무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무기가 농민들이 갖고 와봐야 무기가 뭐였겠어요. 낫이라든가, 아니면 쇠사슬랑, 이거 아니면 삽, 도끼 이런 거 말고 더 있겠어요? 그런 거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걸어서, 고부현까지 이제 걸어간 거예요. 그게 걸어갔더니 이제 하루 걸려갖고 1월 10일 날 새벽 한 2시쯤 도착한 거로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10일 새벽 2시에 고부 관할을 친 거예요. 근데 조병갑이는 요런 또 지새끼 같은 놈들은 또 잽싸게 정보 얻어갖고 금방 가잖아요. 어떻게 정보를 얻어갖고 잽싸게 도망간 거야. 그래서 고부 관할을 무혈 입정해버렸어요. 전봉준과 이 농민들이. 한 1000여 명의 농민들이 1월 10일 날 고부 관할을 그냥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 관할을 점령해버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관할가 점령돼 버렸잖아. 그리고 또 물론 이 영해도 관할가 점령되고 그러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건 완전히 본격적으로 점거가 됐고, 이때 모인 숫자가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고 나서 보니까 얘기가 금방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변으로다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고부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나중에 1000명 세력이 3000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가 완전히 이 고부 일대가 다 농민군들에 의해서 장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큰일 났잖아요. 특히 전라도를 책임지고 있는 전주에서는 급히 파병도 하고 말이야. 안핵사도 달래러 보는 안핵사도 보내고 그래 알았다. 고부군수 조병갑 저놈이 없애고 저놈을 벌 주고 새로운 군수를 세우겠다고 해서 새 군수도 임명하고 막 이런 막 요란을 떨었어요. 근데 웬걸 안핵사는 와서 이렇게 위무를 했지만 새로 들어온 고부군수라는 놈은 또 와서 또 똑같이 조병갑이랑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전봉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는 고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참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발통문에 나왔듯이 동학이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동학의 조직을 이용하자. 근데 조직을 이용하려면은 자기는 접주란 말이야. 접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봐야 한 20가구 내지는 많아야 50가구를 관리하는 그런 중간 계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접주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무장, 그러니까 지금 고창이죠. 무장의 대접주가 손아중이라는 대접주가 있었어요. 손아중은 전라도 지방에서는 가장 큰 대접주야. 그러니까 접주를 데리고 있어도 50명 이상의 접주를 데리고 있는 제일 큰 대접주였어요. 그러니까 손아중을 찾아갑니다. 손아중을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 취지를 설명을 쭉 하죠. 그래서 손아중이가 그래 당신 뜻이 맞습니다. 그리고 김제에 이웃한 김제에 또 대접주가 김계남이 있으니까 김계남하고 같이 해서 일으킵시다 라고 해서 무장해서 소위 기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부에서 시작된 그 혁명이 무장에서 본격적으로 단합이 되고 그러면 무장에서 기포해 갖고 선언문을 낭독을 해서 뿌렸을 거 아니에요. 물론 손 데가 호남지방 위주다 보니까 호남지방 위주로 쫙 뿌리니까 호남지방에 있는 동학도들이 들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 고을도 마땅 거기 못지않다. 우리 고을에도 저런 탐관오리들이 있다. 저놈들을 혼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 들고 일어나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 어디 한 군데 모일 데가 필요하잖아요. 호남지방에 동학도들이 모일 곳이. 그게 어디 모이냐면 백산에 모이게 한 거예요. 백산이 그 당시는 고부의 소속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 무장도 고부고, 지금 얘기하는 고부도 고부고, 또 그래서 백산도 고부고 그랬어요. 고부가 굉장히 큰 넓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동학혁명을 일으킨 곳이다라고 해서 고창, 또 지금 부안, 정읍으로 다 쪼개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부는 지금은 고부읍인가 그래요. 아주 조그만 데보다 축소시켜 놔버렸어요. 근데 하여간 백산에 모이자. 백산은 지금 그 부안입니다. 부안 소속돼 있죠. 그래서 백산에 모이자. 백산은 그 산은 한 80여 미터? 얼마 높지 않아요. 80m인가? 하여간 얼마 높지 않은 산인데 주변은 아주 넓은 평야예요. 그냥 쫙쫙 다 평야고 그 산 하나만 우뚝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면은 주변에 사방팔방에서 다 군사들이 온다거나 누가 온다는 게 다 보여요. 거기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부의 동학도들도 모이고
김제의 동학도들도 모이고, 말하자면 이제 곳곳에, 호남 지방 곳곳에 있는 동학도들이 백산에 집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백산대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월 26일서부터 29일 동안 백산대회가 백산에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앉으면 죽산이요, 서면 백산이다. 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앉으면 죽산. 왜냐하면 동학군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가, 가장 많이 썼던 무기가 죽창이거든요. 죽창 이렇게 낫을 다 깎으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거 들고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 농민군들이 뭐 그거 말고 뭔 무기가 있겠어. 그러니까 동학군들이 앉으면은 이 대나무만 쭉쭉 올라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왜 백산이에요?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잖아.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백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산대회에서 이제 비로소 혁명의 대오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대장으로서 전봉준이가 물론 이제 접주지만, 그러나 옛날부터 이제 병소도 읽고 또 많은 이런 군사적 지식이 있다라고 믿어갖고 이제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삼고, 좌우로다가 이 김계남과 손아중이 이끌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4대 규율과 4대 포명과 이 12개 기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혁명을 일으키는 원칙이 4가지다. 이를테면은 뭐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뭐 우리가 목적하는 혁명은 이 새로운 세상, 이른바 사람이 지금 시대에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세상을 목표로 한다. 이런 목표들을 4개 제시하는 것이고, 12개 규율이라는 것은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배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는 뭐 밥을 제공한다든가, 가난한 사람 걸 뺏지 않는, 농민들 걸 뺏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12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혁명군의 대오를 형성해 갖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진군을 시작하죠. 이 백산에 모인 부대가 몇 명이었냐? 사실 이것도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어떤 기록은 뭐 한 8,000명 모였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록은 한 3만 명 모였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농민군들이 백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전투가 바로 이제 황토현 전투입니다. 황토현, 지금도 황토현 가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거기 있죠. 그리고 이제 기념재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현에서 첫 번째 관군과 마주쳤어요. 근데 이때 관군과 마주쳤을 때 관군 3,000명을 무찔러요. 그러니까 최초의 큰 승리를 거두는 거죠. 이때 이제 전봉준 장군이 아주 기발한 그런 작전을 써갖고 무찔렀다. 이를테면 이제 밤에 야습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걸 또 포위해갖고 이제 가운데 이 관군들을 몰아놓고 이제 습격을 하는 이런 전법을 써갖고 대승을 거두죠. 여기서 고무돼 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곳곳마다 이제 이 무혈 입성들을 하죠. 고창도 그렇고 이제 김제도 그렇고 이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드디어 전주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전주성에서 이제 약간의 공방이 있었지만 전주성까지도 무혈 입성을 해요. 그래서 4월 27일 날 전주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주성이 함락됐다는 것은 호남 지방의 수부 도시인 전주, 즉 호남 지방이 동학군들에 의해서 장악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뭐 발칵 뒤집힐 정도가 아니죠. 전주가 점령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동학군들이 저렇게 이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어떻게든 저걸 쳐들어가서 진압을 하든가 아니면 달래든가 협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 조정의 관리들의 무능함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어떤 걸 했냐면, 저는 농민 저놈들이 알지도 못한 놈들이 감히 우리들한테 덤벼? 저것들을 혼내줘야 돼. 그래, 우리 군대 파견해. 근데 군대가 없네. 농민들하고 전투할 군대가 없었어요. 그 당시 조정에. 그러니까 민비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 이제 측근인 민 씨를 통해 갖고, 민씨 이제 관료들을 통해서 중국에 요청을 하자.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하자. 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청나라한테 요청을 하니까 청나라 그래, 니네 농민군들 우리대로 죽여달라고? 그래, 알았어.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남의 나라 백성 죽이는 거 우리가 알았어 해줄게 하고서 이제 군대 파견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군대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나라와 일본 간에는요, 그 1년 전에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천진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그 천진조약의 여러 조항 중에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청나라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지 조선 땅에 군대를 파견하면은 상대국도 군대를 파견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나라가 군대 파견한다는 얘기가 딱 나오고 준비하고 조선도 들어오려고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들으니까 일본이 그럼 우리도 들어가야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군이 더 빨리 들어온 거예요. 더 빨리 제물포, 그러니까 인천항으로 돌아가고 인천에 내리자마자 그냥 득달같이 한양을 향해서 쳐들어가서 경복궁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왕과 왕비를, 그러니까 고종과 민비를 딱 인질 삼아 버린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야. 청나라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전봉준도 들을 거 아니에요. 전봉준 들으니까 이건 뭐야? 이건 안 돼. 라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거사를 한 것이, 우리가 이 농민들과 함께 우리들이 거사를 한 것은 이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거사하는 건데, 우리 때문에 오히려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빌미가 된 거 아니야. 이건 안 되지. 그럼 어떡하지? 그래, 여기서 해산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이때 되면요, 5월달 정도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농민군들이 지금 처음에는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죽창 들고 모여서 막 여기저기 점령하면서 신나서 전주성까지 들어왔는데 5월달 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모내기철이 지나간 거야.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전주성에 있지만 몸은 전주성에 있지만 마음은 고향에 가 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 고향에 모내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모내기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가 혼자 다 하실 텐데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봉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농민군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학진이라는 전주 감사에게 제의를 하죠. 화약을 맺자. 해서 이제 5월 8일 날 전주 화약을 맺고 1차 동학혁명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해산되는 거예요. 물론 전주 화약을 맺을 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그런 조건을 제시했죠. 우리가 여기서 물러가지만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집강소에서 행정을 같이 하자. 너네 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집강소에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른바 관민 화합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집강소 정치가 여기서 조건으로 제시했고 또 김학진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 전체에는 동학혁명이 일어난 전라도 지역 전 지역에는 모두가 다 집강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강소에서 말하자면 관과 민이 같이 의견을 나눠갖고 통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최초로 다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전라도 지방에서 모여서 그 집강소 정치를 하는 걸로 해산이 됐는데 문제는 일본군과 청나라가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 걔네들이 들어올 명분은 우리 조선 땅에서 농민들이 반란 일으켰으니까 농민들이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다 들어왔는데 농민들이 자진 해산을 해버리니까 명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가는 거야. 오히려 일본과 청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었어.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풍도 앞바다에 지금 아산에 있는 풍도 앞바다에 중국 배를 일본이 습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청일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막 한창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더군다나 일본은 고종 황제와 고종과 그 민비를 인질 삼아갖고 이른바 자기네 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보 개혁이라는 것을 지네는 마음대로 지금 막 벌리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봉준이 봤을 때도 그렇고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 일본 우리가 물러가라고 청나라하고 물러가야지. 우리 때문에 왔대 놓고 우리가 해산하면 지네도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가? 이건 용납할 수 없어. 하면서 야 저놈들하고 우리 한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웅성웅성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9월달 들어서 9월달 되니까 전라도 지방은 추수가 끝난 때예요. 추수 끝났으니까 농민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웅성웅성. 삼내 지방으로다 삼내는 전주 옆에 있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 옆에 있는 삼내로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봉준 중심으로다가. 그런데 문제는요. 이 1차 동학혁명 때는 동학의 최고 지도자는 해월 최시영이잖아. 근데 최시영이 허락 없이 시작했어요. 중간에도 최시영이 해라라고 동의를 안 했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그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해월 최시영은 그래서 이게 그
동학혁명에 반대했다, 심지어 뭐 보수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해월은 동학의 최고 지도자로서 전봉준이가 처음에 이렇게 거사를 일으켰을 때 고부에서 거사를 일으켰을 때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제 부안의 대접주인 김낙철 형제가 김낙철과 김낙봉이라는 형제가 해월 최시영에게 이제 전달을 해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해월은 그 당시 이제 그 옥천 충청북도 옥천에 있었어. 옥천에서 이제 숨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이 동학을 전파시키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소식을 전달하는데 뭐라고 전달을 하냐면 이 전봉준이 개인적 원한 때문에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고 지금 동학도들을 이용해서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이제 해월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월이 보기에 아니 동학을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멈추라고 그래라. 라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뿐이 없죠. 근데 이제 웬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황토현에서도 승리하고 뭐 전주성에서 승리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김낙철 형제가 잘못 전달해 준 거네.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거를 이용해서 그럼 차라리 우리들이 그동안 당하고 있는 것, 동학도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전라도 주변에 있는 이를테면 뭐 산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동학도들에게 연락을 해요. 니네도 준비를 해라. 라고 연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도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데 1차 동학혁명이 전조하약을 맺으면서 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2차를 전주에, 삼내에서 이제 동학도들이 모이면서 전봉준이 2차 동학혁명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해월 최시영의 명령 없이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1차는 뭐 어떻게 그냥 시작돼서 어쩔 수 없이 뭐 진행이 됐다 치더라도 또다시 이제 2차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해월 최시영의 명령 없이는 일으킨다는 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월에게 계속 연락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스승님, 연락을 주십시오. 최종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해월은 그 충청북도 청산, 이거 옥천에 있는 옥천군의 청산면에 있었어요. 청산보다 연락을 계속 보냈어요. 그때 해월이 그래 일으키자. 호랑이가 물으러 오는데 지북갱이라도 부죽갱이라도 들고 싸워야지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되냐. 전국에 있는 동학도들이요 다 들고 일어나라 라는 총기포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포라는 것은 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은 이 대접주가 있는 데가 포야. 그래서 무슨 포 이렇게 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포를 일으켜라, 기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동학의 조직, 그 대접주 휘하에 있는 조직이 다 일어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청산에서 해월 최시영이 총기포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 9월 18일 날 총기포령을 계기로 동학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라도 지방에 국한돼서 있었던 동학이 드디어 이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까지의 동학도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9월 18일을 계기로다가 전국의 동학혁명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동학도들이 공주 우금치에서 이제 패퇴를 하죠. 사실은 이때 이제 이 호남 지방의 동학도들과 충청도 지방의 동학도들이 만나갖고 공주 우금치를 넘어서 이제 서울로 다 가려고 그랬고 또 강원도 지역의 동학도들은 홍천에서 서울로 다 올라고 그랬고 황해도 지역에 있는 동학도들은 해주성을 공격하고 이제 동학 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다 이제 곳곳에서 패전을 하죠. 그 중에 가장 커다란 패전이 바로 공주 우금치의 패전이죠. 우금치는 지도를 빠뜨렸네. 그 우금치 지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한 능선이에요. 그게 이제 우금치가 공주의 우금치라는 데가 소를 데리고 넘어가면 안 된다. 왜? 산적들이 있기 때문에. 산이 험해서. 그래서 소와 함께 넘어가지 말라는 뜻에서 우금치예요. 그 정도로 이제 험한 산이야. 거기가 산세야. 높지는 않아도 아주 굉장히 산이 험한 곳인데 우금치 꼭에서 그 일본군들과 관군이 이제 기관단총과 무라다총 같은 걸 놓고선 조준 사격을 한 바람에 동학도들이 여기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얼마 죽었는지도 사실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많게는 10만까지 죽었다 그러고 아무리 적게 봐도 3만은 죽었다라고
라고 볼 정도로 다 우금치에서 엄청난 패배를 겪습니다. 자, 바로 여기 이제 몇몇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이 이제 말목장터에 있는 감나무입니다. 아까 제가 전봉준이 그 말목장터에 있는 감나무 밑에서 연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감나무가 오래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감나무를 그대로 이제 박제를 해다가 그 황토현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입구에 박제한 감나무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 말목장터 그 현장에는 새끼 감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그 새끼 감나무가 지금 커가지고 상당히 컸어요, 지금은. 그래서 누구든지 가면 이제 말목장터에 그 감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감나무는 지금 황토현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입구에 저렇게 이제 박제해서 해놨죠. 저게 바로 이제 이 고부에 있는 동학혁명 모의탑입니다. 모의탑. 여기서 사람들이 그 사발통문하고 만들고 하면서 모의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모의탑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만석보, 그 이제 동진강에 새롭게 이제 보를 만들어 갖고선 조병갑이 이제 이렇게 그 국민들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그 만석보가 저기 있죠.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무장에서 손아중 집에서 무장 기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손아중 집 터에다가 지금 무장 기포지가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전봉준의 그 정읍에 있는 전봉준의 집입니다. 전봉준이 여기서 이제 서당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황토현 전승탑은 지금 이제 정읍에 있습니다만, 이제 황토현이라는 넓은 들에 이제 약간 높은 언덕에 이제 저 비석이 있죠. 저 비석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다가 세운 동학혁명 기념비예요. 이 기념비를 1963년에 세울 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동학난이 아니라 동학혁명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동학혁명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썼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동학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다 동학난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주에 있는 전주성 입성 기념비가 또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옛날의 그림이죠. 그 관군들의 그림이고, 황룡총. 요거는 이제 장성, 전라북도 장성에 있는 그 이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황룡촌을 가서 황룡촌에서 승리를 해요. 이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할 때 그 썼던 무기가 이제 유명한 그 장대, 왜 이렇게 그 대나무로다 이렇게 커다랗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불 같은 걸 넣어갖고 그걸 밀고 가면서 관군이 총을 쏴도 그 이제 장대 맞으면은 소음을 못 듣고 여기 뒤에서 그걸 굴리면서 가는 이 동학군들에게 못 전달되게 그 장대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전봉준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룡촌 전투에 가면은 전승기념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우금치에 있는 공주 우금치에 있는 기념탑입니다. 요거는 공주의 그 우금치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우금치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동학군들이 우금치를 못 넘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우금치에 넘어 공주 시내 쪽에다 세우는 것은 동학군들의 원혼이만이라도 좀 공주 넘어온 거로 다 치자라고 해서 공주 우금치 넘어서 저 위령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진 이제 강원도 지방의 홍천에서 이제 그 서울로 다 향해서 오다가 희생됐던 그 위령비죠. 여기는 이제 여기 고개를 자작고개라고 불러요. 원래 이제 자작고개라는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작고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피가 자작자작 그냥 소리가 날 정도 흘렀다라고 해서 자작고개라고, 지금도 자작고개라고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작고개에다가 저 비를 세워놨죠. 요거는 이제 해주성입니다. 해주성. 이건 옛날 사진인데 그 해주성에 공격할 때는 여러분 아시는 그 백범 김구가 18살이었잖아요. 그때 백범 김구가 청산에 있는 이 해월 최시영을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리고 접주 인증을 받아갖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해월이 2차 총기포령을 내리죠. 그건 이제 백범 일지에 써 있어요. 그것도 9월 18일 날 해월이 범이 찾아오는데 부직갱이라도 들고 싸워야지 기냥이 되는 게 말이 되냐? 모두가 일어나라! 라고 했다는 얘기를 백범도 써놨죠. 그래서 이제 백범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해주로 다 급히 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갖고 이제 해주성에서 사람들을 동학도들을 규합해갖고 해주성을 공격하는데 이제 가장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래서
백범 김구의 그 이 애국 애족의 의식,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동학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전봉준이 이제 그 흩어져서 이제 우금치에서 패퇴하고 흩어져서 그 도망 다닐 때 이제 순창에서 체포가 되는데, 그때 요 피놀이라는 곳에 체포됐죠. 그때 이제 체포된 장소이고, 요 사진은 이제 전봉준에게 있는 유일한 사진이죠. 그래서 체포돼가는 전봉준 사진으로다가 알려져 있는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별로 주목이 안 되고 있는 날입니다만은 1984년, 그러니까 갑오년 9월 18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동학혁명 하면은 전봉준만 기억을 하고, 또 고부기포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데, 황토현 뭐 승리 뭐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그 1차 동학혁명은 호남 지방에 국한된 거사였어요. 그러나 이제 동학혁명이 진짜 의의가 있는 것은 전국에서 동시에 동학도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들고 나서 똑같은 구호를 가지고, 똑같은 이상세계를 가지고 동시에 다발로다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그래서 우리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동학이 혁명으로서 비로소 자리 잡게 하고 있는 것은 청산기포, 청산에서 해월 최시영이, 동학의 최고 수장인 해월 최시영이 총 기포하라 라고 명령했던 9월 18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8일 날을 계기로 비로소 동학이 전국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반회세, 대일항전의 뜻을 명확히 제시했고, 동학의 이름보다 혁명의 가치를 제기하는 이런 날이 바로 9월 18일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은, 우리가 남북 화합을 얘기하면서 북한과 공유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동학혁명은 우리도 인정하고 북한도 인정하는 훌륭한 그 우리의 업적이라고 이제 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도 동학혁명 굉장히 높이 평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그 북한의 이제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과 함께 파트너가 돼갖고 회의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뭐 북한도 여러 차례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있는 동학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천도교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는 의제 중에 하나가 남북이 동학혁명 기념식을 공동으로 하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주요한 안건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북한도 동의를 하고 북한도 기념식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린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자라고 했을 때 어느 날로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남쪽에서 특히 이제 천도교단에서 기념식을 하는 날은 이제 그 백산대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산대회 일이 이제 3월 21일로다가 알고 있죠. 잘 틀린 날짜지만 하여간 3월 21일 날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천도교단에서 이제 3월 21일 날 그 기념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다가 3월 21일 날 하자. 그때 그날 무슨 날이냐 그래서 백산대회 일이다라고 했더니,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북쪽의 그 요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도대체 백산대회하고 북한의 이 동학도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야. 자기네도 좀 관계된 날 해야지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백산대회 같은 거는 북한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던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1차 동학혁명에는 호남 지방에 있는 데만 국한됐던 거지 다른 지역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북한에 있는 동학도들도 움직일 수 있었던 날이 언제지? 하고 봤더니 9월 18일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9월 18일 날이 어떠냐라고 제의했더니 그건 좋다는 거야. 9월 18일 날은 분명히 북한에 있는 동학도들도 같이 이제 거사를 한 거니까. 그래서 9월 18일 날 남북 합동 기념식을 몇 차례 했었어요. 물론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5.28 조치인가요? 남북 교류가 단절하는 그런 조치 이후로다는 이제 끊어져 갖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3번에 걸쳐서 북한과 남북 공동 합동 기념식을 했었어요. 난 굉장히 이건 소중한 일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동학혁명 이후의 모습이죠. 동학혁명 이후에 그 모두가 체포돼서 죽습니다.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큰 사진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해월 최시영이죠. 동학의 최고 두목, 최고 우두머리. 해월 최시영, 이 앞에 이제 글씨가 써 있는데요. 저 글씨에 동학의 괴수 최시영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진은 이거 최시영 선생이 체포돼서 이제 이 교수형 당하기 직전에 그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다리를 보세요. 다리가 퉁퉁 붓잖아. 이게 고문당하고 막 그래서 퉁퉁 분 거예요, 저게. 나이가 저때 73살이었어요. 73살의 노인네가 이제 동학의 우두머리다 해서 체포돼 갖고 이제 교수형으로 다 죽기 직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 옷고름을 보면
한쪽으로다 이렇게 쏠려 있죠.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이게 뒤에서 이 포졸 한 명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 사진 뒤에 이 해월 최시영의 뒤에는 이 포졸 한 명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옷고름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늙으셔갖고 너무 이제 힘이 없어갖고 앉혀놓으면 쓰러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러시아의 사진사가 찍었는데 러시아 사진사가 처형돼 가기 직전에 있는 그 죄수의 사진을 찍겠다라고 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때 마침 찍힌 사람이 최시영이죠. 그래서 최시영 선생이 유일한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동학의 괴수, 그러니까 동학의 우두머리 최시영이라고 해서 체포돼서 죽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전봉준이죠. 전봉준도 체포돼서 죽고, 그 옆에 있는 머리를 막 흐트러진 상태로 있는 저 사람이 김계남 장군이죠. 김계남 장군도 죽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이 손아중이죠. 손아중도 체포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우두머리라는 우두머리들은 모두가 다 체포돼서 죽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가운데 있는 의암 손병희입니다. 손병희는 누구냐? 손병희는요, 동학혁명 당시 통령이었어요. 통령이 뭐냐면요, 그 9월 18일 날 해월 최시영이 이제 2차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이제 모든 전국에 있는 동학들이 다 들고 일어나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지휘권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해월 최시영이 나서서 직접 지휘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미 호남 지방에 있는 동학도들은 전봉준과 함께 1차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세력들이야. 거기는 뭐 특별히 뭐 지휘권이고 뭐고도 없어. 왜냐면 전봉준이가 워낙 잘 통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호남의 동학도들은 전봉준이 지휘를 하고,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까지의 나머지 지역의 동학도들을 총괄해서 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의암 손병희를 지명을 하는 거예요. 손병희가 그 당시 34살이었어요. 34살의 손병희에게 동학의 지휘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살 때 손병희는 이미 해월에게 저놈은 진짜 훌륭한 인자다라고 이미 지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신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휘권을 받았겠죠. 그래서 손병희가 이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모든 지휘권을 다 가지고 그 이제 병력을 이끌고 그 전봉준의 부대와 합류를 합니다. 논산에서 합류를 해요. 전봉준은 호남 부대를 이끌고 오고, 손병희는 나머지 지역의 동학도들을, 모일 수 있는 동학도들을 중심으로 다 모여갖고서 이제 데리고 논산에서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에서 합류했을 때 전봉준과 전봉준과 손병희가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의형제를 맺었다고 그래요. 전봉준이 40살이고 손병희가 3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봉준이 형이었겠죠. 그래서 형과 아우로서 의형제를 맺고 공주 우금치를 향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금치로 가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금치에서 패퇴했잖아요. 그래서 우금치에서 패퇴하고 흩어졌죠. 흩어져서 이제 전국으로 다 산차치 흩어져 있을 때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모든 동학도의 우두머리급들은 다 체포돼서 처형당하는 거야. 심지어는 이 손병희 선생이 진짜 해월 최시영 선생을 밤중에 안고 또 심지어 어깨에 짊어매고 그러고서 도망을 다녔는데, 심지어 해월 최시영까지도 1898년에 그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원주에서 체포돼서 이제 서울로 와갖고 서울에서 이제 지금 서울 종로 상가에 가면 단성사라고, 지금은 극장이 없었습니다만 옛날에 단성사 극장이 있었던 자리에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지금도 표지석이 있습니다. 해월 최시영이 처형당했던 장소다라고 하는 그 단성사에서 이제 처형당하고 말죠. 그러니까 손병희는 주변에 있었던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지도자급 자기와 어깨를 맞대고 있었던 만한 사람들은 다 체포돼서 다 죽은 거예요. 스승님까지도 죽은 거야. 자기만 살아남은 거야. 아마 손병희도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때? 응? 손병희도 죽고 싶지, 주변에서 다 죽었는데 죽기보다 더 쉬운 게 어딨겠어. 그리고 희망이 없잖아. 다 도망 다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자기도 죽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았어요. 악착같이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뭐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수은체제후가, 동학을 만든 수은체제후가 이제 대구 감형에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수은체제후는 이제 목이 떨어지는 참수로 다 죽었는데, 참수당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이 왔어요. 와갖고서 이제 그 스승님에게 우리가 탈출할 구멍을 마련해놨으니까 도망가시자고 하고 제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은체제후가 그때 당신이 물고 다니던 커다란 깃다란 장배대, 장죽이라고 그러죠. 장주.
그 담뱃대를 딱 놓고는 그냥 돌아 앉았어. 다시는 안 돌아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스승님 뒤통수에다 대고 큰 절을 올리고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이제 그 담뱃대만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수은 최재호는 이제 이 목이 떨어지는 대구에서 목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해월 최시영을 비롯한 제자들이 모여갖고 도대체 스승님이 이 담뱃대를 왜 줬냐 이거야. 이게 다 뭐 아무리 봐도 평범한 담뱃대야. 곰방대란 말이야. 근데 누군가 빨아봤는데 안 빨리는 거야. 아니 막혔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쪼개보자. 대나무로 만드니까 쪼갤 수 있잖아요. 딱 쪼갰더니 거기서 천쪼가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건 이제 수은 최재호가 이제 백이민족이니까 흰옷 입었을 거 아니에요. 흰옷 입었을 때 그 자신이 고문당하고 그럴 때 그 흰옷에 옷을 찢었어. 옷을 좀 찢어갖고 그걸 거기다가 뾰족한 나무로다가 나무 끄트머리에다가 자기 몸에 흐르는 피를 찍어서 시를 한 수 쓴 거예요. 근데 그 시 내용이 나는 이 등불에 불을 밝혔다. 이 등불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말아야 된다. 나는 이제 하늘의 뜻에 따르겠으니 너는 높이 날고 뛰어라. 고비 원주하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월 최시영은 그 시를 보는 순간 자기는 잡히면 안 된다는 거야. 스승님은 이제 돌을 만들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든 이 돌을 퍼뜨려야 돼. 그게 나의 임무야. 그래서 그는 그때서부터 36년 동안 도발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동학을 전파했잖아요. 이게 해월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했던 일인 것처럼 손병희도 뭔가 스승님이 체포되기 전에 돌을 넘길 때 이제 앞으로 이 동학의 도는 너다. 동학의 주인은 너다라고 하면서 저 해월 최시영이 넘겨줄 때 기록은 없지만 뭔가 그런 유시 같은 걸 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손병희는 살은 거예요. 악착같이 살았어요. 끝까지 살았어. 심지어 이 사람은 국내에 완전 지명수배도 1급 지명수배자일 거 아니에요. 동학도의 유일한 최고 지도자인데 안 잡혔으니까. 그래서 숨을 데가 없을 정도가 빡빡한 거야.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으로 다 도망가자 하고서 이제 미국으로 다 도망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다 가는 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미국으로 다 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봤더니 손병음하고 이제 이용구 두 사람을 데리고 가요. 손병음은 이제 자기 손병의 동생이고 이용구는 아주 뭐 동학혁명 때서부터 아주 손병희 옆에 측근 중에 최측근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배반자가 됐죠. 저 사람이. 그 이용구가 그 친일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 일진회를 만든 아주 그 대표적인 친일파 아닙니까? 송병준과 함께.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용구는 손병희 아주 최신임 받는 이거 말하자면 비서실장이었어.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일본으로 갔어. 일본 가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비도 부족하고 또 그리고 일본에서도 봐야 될 게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미국까지 가지 말고 일본에 있자. 근데 일본에 있으려면 자기 이름 갖고 못 있잖아. 그래서 이름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곧 이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상원이다. 나는 충청도의 그 부잣집 자식인 이상원이다. 라고 하고서 이제 일본에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일본에서 4년 동안 살았어요. 4년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일본 동학도들 얼마나 많이 학살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와서 이제 일본을 적의 나라에 와서 적의 시찰을 하는 거야. 이 나라에 어떻게 어떤 부분이 이 허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된다는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쭉 이제 훑어보면서 4년을 버텼는데 그때 일본이 굉장히 뛰어난 민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일본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구나. 우리가 배울 점이 있구나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그 조선의 인재들을 유학을 시켜요. 일본으로다가 자기가 있는 일본으로다 유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48명을 유학시키는데 처음에 이제 24명이 유학을 왔는데 이 중에 여기 이제 유학생들은요. 흔히 얘기하면 동학도들의 자식만 보낸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훌륭하다, 인재다 하는 인재들을 모아갖고 그들을 동학도의 돈으로다가 유학을 보내주는 거야. 또 일본에 와서 손병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학교에도 다 보내주고 이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때 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춘원 이광수예요. 이광수가 이래서 이제 그 동학의 손병희 선생의 도움을 받아갖고 일본 유학을 오는 거죠. 물론 뭐 이광수는 천도교 동학과는 일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 유학을 시킬 정도로다가 손병희는 폭이 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의 그 앞선 민도 중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우리 상투
여러분 상투가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나? 별로 안 멋있나? 근데 그 상투가 사실은 그게 우리는 수지 발부는 부모로부터 무효받은 거라고 해서 이게 자르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단발령 내릴 때도 최익현 같은 사람 오두가단 발불가단하고 해갖고선 내 차라리 목을 잘라라.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고 해서 막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단발령을 다 무산시키고 이럴 정도였는데 손병희가 일본에 딱 보니까 일본도 머리 길렀는데 머리 잘랐단 말이야. 근데 저게 위생적인 거야. 우리도 이게 상투가 아니다. 여러분 상투가 위생적이었겠냐고요. 나도 지금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이게 집에서 이렇게 찬빛 몇 가닥 있지도 않은 머리카락을 그냥 이렇게 찬빛 있잖아요. 세세한 빛. 그러다가 한번 쭉 흩어서 내리면 밑에 보기 그냥 박박이 허연 게 막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그게 뭐가 위생적이에요? 감기를 제대로 감겠어? 그러니까 이게 단발해야 된다는 거야, 단발. 그래서 단발해라. 또 흑의, 까만 옷을 입자는 거야. 우리가 백이민족이잖아요. 백이민족이라 백이가 참 멀리서 보면 멋있죠. 흰 옷 입고 얼마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이가 사실 그게 보기 좋은 백이지 그 백의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 민족이 입는 그 백이라는 것은 흰 옷이라는 것은 막말로 얘기하면 여자들 잡는 옷이에요. 그게 그 흰색 백이 만들려고 얼마나 빨래를 많이 하고 그냥 다듬이 방맹이질을 얼마나 하고 풀 먹이고 얼마나 고생을 하냐고. 그러니까 손병희가 아니다 이거야. 단발하고 흑의를 입자라는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갑진년에 있었던 개화혁신운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운동인데, 이런 갑진년에 있었던 개화혁신운동을 통해서 단발 흑의 운동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20만 명이 동시에 머리를 잘랐어요. 흑의를 입었어.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다가 이제 그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동학을 이름을 천도교로 바꿉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일본에 가서 손병희 선생이 있었던 흔적을 찾아서 한번 찍어온 사진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오사카에 있었던 곳이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교토,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사진은 동경에 120년 전에 일본에 의암 손병희 선생이 있었던 현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암은 국내에 돌아오셔갖고 천도교로 다 바꿔갖고서 이 출판 운동, 민도를 높이는 운동을 하죠. 출판사를 운영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그러죠. 대표적인 학교가 그 당시 보성전문학교, 지금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하고 동덕여대를 그 의암 손병희 선생이 직접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라를 1910년에 합방당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10년 안에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 봉황각,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봉황각이라는 곳에서 그가 특별수련이라는 이름하에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483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로 전국에 다시 흩어져 가서 언젠가 내가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에 따라라 라고 하면서 대기시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3.1혁명의 준비를 이때서부터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봉황각에서 키웠고, 이것이 드디어 1919년에 3.1혁명으로 다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3.1혁명은요, 국내적으로다가는 일제로 일본이 이 10년 동안, 1910년에 우리를 강탈했으니까 1919년이나 한 10년 됐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수탈하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원성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야. 지나가던 사람은 일본 놈들이 따기 때려도 우리는 찍소리 못했다고. 아무나 막대로 때리고 죽여도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은 찍소리 못했어요. 그 정도로 다 식민지 백성의 서름을 그대로 안고 10년을 버틴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울분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1918년 되면은요,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선포를 하죠. 이건 자민족의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선언이 됐어요. 그런 이런 것도 우리에 영향을 줬고, 또 하나는 해외에서 독립선언서들이 발표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런 정보가 금방금방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병희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정도 사람이라면은 연락을 들을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이 발표됐고, 또 1년 뒤인 1918년은 무호독립선언이라고 해갖고, 1919년이 기민년이잖아요. 근데 그 1년 전인 1918년이 무호년이야. 무호독립선언, 이른바 대한독립선언이라는 것도
이제 그해 발표돼요. 물론 이제 요거는 조금 그 대한독립선언은 무오년이 아니라 김인현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 무오독립선언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불렀기 때문에 무오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초안 석권 이런 건 뜻은 모아졌다고 봐줘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역시 그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이죠. 동경의 그 유학생인 여기 최팔룡, 송계백 이런 사람들이 그 선배인 춘원 이광수에게 이제 독립선언서를 부탁을 해갖고 춘원 이광수가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해서 이제 2월 8일 날 YMCA 바로 이제 요 현장이 바로 이제 YMCA 앞에 있는 지금 YMCA 앞에 있는 그 기념비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28 독립선언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기념비석이 있고 현재 YMCA고 저 히비야 공원은요 그 2월 3월 1일 날 그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그 히비야 공원 동경에 있는 히비야 공원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경에서도 3.1 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3.1 혁명이 이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그 손병희 선생이 그 3.1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물이 2개 있습니다. 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우이동에 있는 봉안각인데 요 봉안각은 아까도 얘기했던 전국에 있는 인재 483명을 여기서 특별수련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키워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국에 퍼뜨려서 이제 3월 1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독립만세를 외쳐라라고 했대. 그 사람들이 다 중심이 돼요. 지역마다. 이 483명의 그 요원들이 모두가 중심 인물이 돼서 전국에서 이제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요 지금 경운동에 있는 요 천도교 중앙대교당이라는 요 건물은요 지금도 인사동에 가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동 그 경운동에 가면은 요거는 그 3.1 혁명을 일으킬 때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뭐 전국에 인쇄를 독립선언서 인쇄해서 35,000장을 인쇄해서 전국에 뿌려야 되잖아.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손병희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냐면 서울 중앙에 대교당을 짓겠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천도교인들은 헌금을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천도교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지역이 바로 지금 수원 남양고구예요. 남양고구. 지금은 이제 남양이 화성시 소속됐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수원교구였어요. 수원교구에 있는 분들이 가장 돈을 많이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도교 중앙대교당 건물 짓는 데는 이 수원교구 사람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근데 이때 모인 돈이 한 100만 원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3.1 혁명에 쓰인 돈은 27만 원이었어요.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 이거. 나머지 돈은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거 어디 갔어요? 다 이제 독립자금, 상해 임시정부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독립자금이 다 쓰인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의암 손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3.1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손병희 선생이 먼저 3.1 혁명을 일으킬 때 원칙을 정해요. 원칙이 정하는데 3가지 원칙을 정하는데 일원화라는 것은 독립선언을 외쳐야지 독립선언을 외치는데 뭐 청원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치한다든가 아니면 무장투쟁한다든가 이런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원화하자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선언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명문장가라고 했던 최남선에게 이제 독립선언서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최남선이 쓴 독립선언서를 35,000장을 인쇄해갖고서 전국에 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원화를 주장했고 두 번째는 대중화. 대중화는 손병희 선생이 동학혁명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동학혁명의 실패 원인을 동학도들만 해서 실패했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 동학도들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때 다 연락을 했어요. 심지어 무슨 고관 대작들한테까지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용효, 이완용이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당신이 우리 민족 앞에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동참하라. 라고 제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유교, 카톨릭 다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 다 뭐라 그랬냐면 야, 쌍놈들의 종교가 뭘 해. 쌍놈들이 하는 종교가 하긴 뭘 하겠어. 그거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학도들만 해야 될, 천도교원들만 해야 될 판이 됐는데 마침 개신교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2%도 신도가 없었을 때 개신교는 그것도 장로파하고 감리파하고 갈라져 있을 때야. 그 사람들이 같이 하자라고 해서 어이구 너무 고맙다. 또 불교도 서울에 있는 다혈질 스님 중에 대표적인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이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3개 종단이 같이 해서 그래서 이 독립선언이
이 3.1 혁명이 이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3.1 혁명은요, 그 서울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나 이제 그 서울을 제외한 5개 지역에서 3월 1일 날 동시에 3.1 만세 운동이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두 번째는 이제 중소도시로 다 확산됐다가 농촌까지 확산됐죠.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다 시작이 많이 됐는데 그 밑바탕에는 종교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리고 여기 그 3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김인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참여한 숫자가 몇 명이냐? 205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7,709명, 부상자가 15,961명, 구금자, 그러니까 체포돼서 구속된 사람이 46,948명이었어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박은식 선생이 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3.1 운동하면 여러분 유관순만 기억하는데 유관순 누나도 물론 희생됐지만 유관순 누나처럼 희생된 사람이 저렇게 많았습니다. 저 사람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바로 이제 이분들이 그 33인의 주역들 중에 한 분이죠.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제 이 국내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만주에서는요. 만주에서 3.1 운동은 3월 13일 날, 이 용정, 그 중국 만주에 가면 용정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거기에 3만 명이 모여서 3월 13일 날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3.13 의거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 연해주, 지금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연해주,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신안촌, 여기를 중심으로 다 3월 17일 날, 여기는 3월 17일 날, 여기도 한 2만 명 이상의 그 연해주 일대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모여서 그 시위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3.1 운동의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과 인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속에서 한국을 찬양했잖아요. 왜 찬양했겠어요? 타고르가 우리나라 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거는 그만큼 3.1 운동의 특별히 비폭력 운동, 여기에 감화한 거예요. 자기도 이름도 모르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비폭력이라는 위대한 운동을 만들 수 있었겠느냐. 여기에 감동해서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썼죠. 무엇보다도 3.1 운동에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임시정부를 만들어줘 갖고 임시정부가 이제 끈질긴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3.1 운동의 의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소위 이제 민족식이 고양돼 갖고 특별히 이제 그 청년들 운동으로다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전 지역이 확산됐고 임시정부로 다 이어졌고 또 무엇보다도 왕정이 몰락돼서 공화정이라는 우리 임시정부의 헌법이 민주공화제라는 것을 못 박았잖아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도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3.1 운동의 결과이자 이 의의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병희 선생은 참 체포돼서 3.1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이 33인 대표 중에 대표로다 이제 33인 서명할 때 제일 앞에 썼잖아요. 그래서 대표 중에 대표로다가 지목이 돼갖고 끌려갔죠. 가장 이제 끌려가서 일제는 사실 그때 죽이려고 그랬어요. 당연히 전국적으로 저렇게 시위가 일어났는데 당연히 죽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내란죄로다가 처음엔 적용을 해서 사형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3.1 운동이라는 전국적인 그냥 동시다발로다 전국에서 일어나니까 얼마나 거대한 운동이 되다 보니까 해외 특파원들이 조선에 한국에 파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특파원들이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대표들을 죽이긴 창피스럽잖아. 그래서 이제 출판물 위반, 독립선언서에 이수했다는 출판물 위반죄로 해서 제일 최고형인 3년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이제 3년형을 받는데 그 중에 이제 손병희 선생도 3년형을 받는데 일본이 고문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가락한 고문을 해서 결국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거의 이제 불구의 몸이 돼갖고 이제 죽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석방을 했어. 감옥에서 죽는 것보단 내보내서 죽는 게 나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22년 5월 19일 날 돌아가시고 말았죠. 62세로다가 손병희 선생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무덤은 우이동에 있는 봉황각에 지금 무덤이 있죠. 이렇게 손병희 선생은요,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이건 저의 평가보다는 전 독립기념관 관장이신 김사문 관장님이 손병희 평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는 혁명가이다.
동학혁명을 이끈 최고 지도자인 통영으로다 했던 혁명가이다. 또 근대적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의 그 보고감이라든가 인내천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낸 종교 사상가다. 종교 지도자다. 그리고 또 하나 3.1혁명을 주도한 이 독립운동의 선각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절대 동의를 해서 여기 그대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손병희 이후에 천도교는 대대적인 탄압을 받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단이었습니다. 교인 수도 가장 많았고요. 그러니까 뭐 돈도 제일 많았겠죠. 그러니까 3.1혁명을 주도할 수뿐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대대적인 탄압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운동보다는 문화운동보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성운동, 특히 이제 개벽지 같은 그 문화 잡지를 발행하고 또 어린이 운동, 옆에 있는 소파 방정환 선생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죠. 어린이 운동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그 정당으로 다 만들어졌고 정당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람이 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여기 이제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사진인데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저 손병희 선생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주옥경 사모님이세요. 주옥경 사모님 왜 한때 어떤 그 인터넷 강사가 기생인 이런 게 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은 주옥경 사모님은 독립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물론 이제 기생 출신이긴 했지만 기생이라고 해서 그런 지금 생각하는 그런 기생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무예 가무 같은 걸 제대로 배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몸 팔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가무를 제대로 배우고 어떤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끝까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시종을 든다고 그럴까? 이랬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기생이었는데 그런 기생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옥공 사모님이었죠. 그래서 주옥공 사모님은 의암 손병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끝까지 독립운동을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기 사진 중에서 제일 아래쪽 일렬에 왼쪽에서 두 번째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소파 방정환입니다. 소파 방정환이 이 손병희 선생의 딸의 사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파 방정환이 손병희의 이제 가족이다라고 볼 수 있죠. 소파 선생은 올해가 마침 어린이날 100주년입니다.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1922년 5월 1일 날, 지금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만은, 그건 이제 해방 이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이제 5월 5일로 바뀐 거고, 원래 일제시대 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든 것은 5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5월 1일, 100년 전 5월 1일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어린이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또는 심지어 애새끼, 이렇게 불렀지,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어린이라고 그러면서 어린애는 왜 어린이라는 높임말이 없냐라고 하면서 소파 선생이 어린이날로다가 이제 어린이라는 호칭을 만들어서 정착시킨 거죠. 근데 소파의 어린이날을 얘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해월 최시영이에요.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이 최시영 선생이 동학을 전파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아라. 그때 어린아이는 거의 이렇게 집에 그냥 부속물처럼 취급받을 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자라면 그냥 크는 거고, 중간에 죽으면 그냥 그만이고 이랬던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를 절대 때리지 말아라. 어린아이를 때리면 하늘이 상한다. 하늘이 마음을 다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아라라고, 해월 최시영이 그런 가르침을 줬어요. 그러니까 소파가 어린이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천도교 입장에서 이제 천도교인으로서 어린이 운동을 한 거니까요. 바로 이제 해월 최시영의 그 어린이 사랑의 마음이 의암 손병희와 이제 소파 방정환에 이어져서 쭉 계승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동상은요, 고려대학교에 가면은, 고대 물리대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고대에서 이 의암 손병희 선생이 한 15년 가까이 실질적인 교주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3.1혁명 이후에 그 일제가 이 보성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한 이유가 뭐냐? 그 뒤에 학교 교주가 이 손병희구나. 이거 안 돼. 뺏어. 그래갖고 뺏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재단이 이제 인천 김성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김성수 쪽으로 넘어가기 이전에는 의암 손병희 선생이 15년 동안 고려대학교의 실질적인 주인,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고대라는 말을 이때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뭐 짧은 시간 동안입니다만은 의암 손병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 동학혁명과 3.1혁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비록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의암 손병희 선생이 올해 돌아가신 지가 100주년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손병희 선생이 순국하신 100주년입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